원요일날 시작합니다. 정인성입니다. 장한식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국내외 증시 상황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기간 참 큰 뉴스들도 좀 있었는데요. 많이 바쁘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쉬었는데요. 네. 뭔가 좀 불안해서 계속 뉴스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연휴였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이슈가 이제 아무래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선 국내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상황 보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올랐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진을 받았고 또 확진 이전에 사실 1차 TV 토론에서 워낙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 콘크리트처럼 되게 일정하긴 한데 그래도 1차 TV 토론 이후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제 어떤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이 좀 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 쪽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 지금 원래 7월 말 8월 초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벌써 2개월 3개월 연속 지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후 뭔가 이게 조금 더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간을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매수 매도 타입을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팔고 또 개인들이 주로 끌고 가는 매수하는 그런 형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9월 한 달에만 6조 넘게 매도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관들한테 환매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맡겨놨던 펀드에서 이제 돈을 빼가는 거죠. 개인들이요? 왜 빼가죠, 그렇게? 빼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빼는 것도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개미 동학 운동에서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 기관이라고 해서 운영 매니저라고 해서 맡겨놨더니 크게 잘하는 것도 없네. 차라리 내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리고 요즘 워낙 정보가 유튜브를 비롯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매도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 한 얼마 정도 빠져나갔나요? 자금이? 수치로 혹시 나오나요, 그런 게?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빠져나가서 또 직접 투자하는 규모도 있고 다른 데 쓰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발라내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소위 말해서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 현물과 선물 가격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를 이용한 이제 차익 거래로 인해서 이제 현물에서 기관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현물하고 그 선물 간의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 현물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현물 가격이 비싸다. 보통은 이제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현물보다 선물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 기간이 한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선물 상품마다 다른 거죠. 6개월 물이 있고 이제 12개월 물이 있고 이제 3개월마다 이제 만기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좀 좋고 긍정적인 기대가 높아지면은 보통 현물보다도 이제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서 그 약간의 가격 차이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내는 그런 구조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공매도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현물이 비싸니까 그렇게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사는 게 조금 더 싼 경우들이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큰 규모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몇천억 원, 몇백억 원을 규모로 하고 있는 예.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예, 예. 그 규모로 인한 차익을 네. 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효과, 6개월 금지를 연장을 한 효과가 사실상 차익 거래로 해가지고 거의 없어져 버린 그런 결과로 봐도 됩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차익 거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비슷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 가격이 영원히 따로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이렇게 어떤 뭐 만기일이라든가 이렇게 일시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가 약간씩 엇갈릴 때마다 가격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내지만 그게 사실 길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만으로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또 피해가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인가요? 만약에 선물이 더 오를 수는 없는 거죠. 선물 가격도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맥락이 시점에서 항상 이 선물 가격이라는 건 지금의 현물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네. 네.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조금 비싸고 예. 너무 비싸다 싶으면 조금 빠져서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런 투자자들은 이제 기대가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원에 제가 이제 팔았어요. 네. 이제 선물 가격이 뭐 8,000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물 가격이 또 올라 버리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이 선물 거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어요? 선물 거래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점에 대한 투자들의 그렇죠. 차익 거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대의 차이입니다. 차익 거래를 한다는 것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예컨대 현물에 비해서 선물이 높으면은 또 그 선물을 사고 네. 반대면은 또 현물을 사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어떤 경우에도 손해 볼 일이 없는 흔히 말 그대로 무위험 수익이다 봐도 되겠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좀 테크니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규모가 일단 돼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개인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개인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좀 크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이나 이런 그 파생 시장이 굉장히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자칫하면 또 손해가 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좀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하기는 하는데 주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큰 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 내에는 너무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파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가격 차이를 이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예. 굉장히 정교한 예. 차익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비슷해지고 또 어떨 때는 또 조금 벌어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노려가지고 모는 거기 때문에 좀 되게 단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기관이 지금 매도로 많이 나온 이유가 결국 펀드 환매하고 차익 거래 이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금도 많이 매도를 한 걸로 나오던데요. 네. 연기금은 또 갑자기 또 많이 이렇게 매도를 하나요? 연기금은 사실 이제 매년마다 주식에 대한 목표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뭐 17.3%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춰가야 되는데 이제 좀 올해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네. 예. 이제 자기네들이 더 많이 사지 않았어도 전체 자산에서 이제 비중이 커버리면 네.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좀 잘라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보면은 6월까지 경우 조금 이제 그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한 1조에서 한 1.1조 한 5천억 가까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좀 된 건데요. 네. 뭐 이제 그건 또 내년이 되면 또 좀 바뀌는 거고 또 주가가 어느 정도 그 뭐 좀 쉬거나 조정을 받게 되면 또 멈추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되게 기관 연기금들이 판다고 하지만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기계적으로 좀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뭐 엄밀히 얘기해서는 정말 주식을 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그 주식 양도세 네, 대주주 네, 요건 네. 뭐 완화, 말은 확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이제 올라오고 이랬던데요. 이게 지금 좀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6년이었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에 이제 25억에서 10억으로 네. 이렇게 대주주 네. 요건이 이제 하향이 하향이 됐는데 됐죠.
이제 그러니까 내년부터 10억에서 3억으로 예. 네. 또 이제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3억 이상 주식을 들고 있게 되면은 이제 대주주가 되어서 이제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좀 3억이라는 게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3억이면은 대주주냐? 네. 이게 사실 대주주라고 하면은 회사의 경영권과 의사결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사실 대주주고, 예. 그렇죠. 대주주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뭐 그 어떤 책임을 지운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족한 세수도 좀 채운다.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는 건데, 사실 3억이라는 규모로 해서 그렇게 규모를 이렇게 범위를 확 늘려놓으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렇겠네요. 이게 좀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뭐 여당이 앞장서서 이제 국민청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예. 사실 이제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사실 대주주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판다라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팔고 나갈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예. 네. 이제 그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건 좀 인정이 되는데, 과연 3억이 그 정도의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렇죠. 이제 제가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은 예. 사실 대주주라는 개념은 정말 그 이제 전체 그 상장된 주식에서 또는 예.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이제 비중이 큰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하고, 예. 미국에서는 보통 1% 이상의 어떤 주식 비중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1% 이상 비중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되게 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부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 때에는 예. 소위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신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예. 거고, 저희는 이제 과세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차익이 나면은 20% 또는 이제 지방세 같은 거 합치면 한 23% 정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 사실 저희 같은 이런 대주주에 대한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건데, 저희는 지금은 이제 차익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않고 2023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예. 그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어떤 정책의 목표와 이 3억이라는 게 사실 좀 잘 안 맞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약간 뭐 주식 갖고 있는 게 과연 무슨 죄 지은 것처럼 또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과 예. 할아버지의 재산이. 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3억 그 기준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거죠? 이제 25%인 거죠. 이게 25%를 네. 내야 되는 거군요. 네. 일단 매도하면은 그 차익의 이제 20%를 내고 그게 양도 차익이 3억 예, 이상일 때 맞습니다. 예. 25% 내고 예, 정확하게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20%고 예, 이제 예. 3억 이상 이제 이익이 나면 이제 25% 수익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면은 실제로 좀 매물들이 우려하는 대로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올 거라고 좀 보세요. 네, 왜냐하면 3억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도 지금 다들 좀 그 공감하시는 것처럼 너무 범위가 넓고 네. 실제로 그냥 어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저라도 올해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익을 실현하고 혹시 또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그 특히 연말로 다가오면 이게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12월 말 그 주주 명부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올해 12월 예. 31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좀 연말 11월 12월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찬바람이 부니까 아. 고민스러운 거죠 정말. 예. 근데 아까 대주주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 코스닥 업체 같은 경우는 뭐 3억도 뭐 굳이 치면 대주주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를 생각하면은 사실 3억 원이 더구나 뭐 직계존비속 다 합쳐가지고 3억 원이 삼성전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인가에 대해서는 좀 쉽게 동의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 그 대주주 요건도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지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대주주에 대해서 이제 차익을 과세를 한다라는 거 얘기는 아까도 중간에 좀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부자라는 거죠. 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는 뭔가 경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네.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을 사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과세를 하게끔 예. 이제 한다라는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정책의 목적과 예. 이 3억이라는 거는 좀 정책의 목표과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고 그 예. 부분들이 지금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좀 규모를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 대주주 요건을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코스피는 25억, 네, 또 맞습니다. 코스닥은 20억 있다가 2018년도 2년 전에 이제 그게 15억, 예. 또 이제 올해까지는 10억 원, 그리고 내년 되면 이제 3억 원. 이 요건을 완화하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대주주가 갑자기 25억에서 3억으로 불과 수년 사이에 이렇게 된다 보면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이렇게 가파르게 이 제도를 확대해 왔던 뭐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위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23%인가를 내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보니까요. 이제 이거를 낮췄다는 거죠. 다들 선한 양심을 갖고 살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자식들한테 양도한다든가 네. 이렇게 상속을 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없으면 또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년 전만 해도 이제 25억이었는데 네. 갑자기 3억이라고 하면 사실 좀 뜬금없는 거죠. 지금 좀 상황을 쭉 보니까 아직 외국인들은 네. 본격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안 들어올까요? 코로나 상황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한국 시장에서 이미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그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30% 중반대까지 이미 갖고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KB금융 같은 경우에 외국인 네. 지분율이 65%입니다. 아, 맞네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한 60%고 삼성전자가 55%, 5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이미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30%, 조금 많이 갖고 있으면 50에서 60%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 살 여력이 사실 별로 없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고요. 예. 보통 이런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무리 그 신흥국이 좋다고 해도 30% 3분의 1 이상을 많이 갖고 있는 시장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이미 많이 갖고 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좀 큰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정말 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뭐 새로운 기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있다든가 이제 큰 변화가 있을 때가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이제 쉽게 많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했던 것은 올해 외국인이 좀 되게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20조 이상 팔았는데 2007년,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근데 2007년, 2008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금융위기니까 그렇죠. 예. 외국인이 빠져나가나 보다 다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 올해는 사실 이제 코로나 위기가 있었지만 예. 이제 극복해 가는 과정 중에 있고 예. 또 저희 한국이 코로나 같은 거 통제도 좀 웬만큼은 잘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 구조도 웬만큼 선진하게 잘
변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팔고 있어서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저는 그 부분 중에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중국의 비중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외국인 자금이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네. 했을 때도 이제는 한국보다는 중국이 너무 커져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본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외국인들한테 문을 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돈이 들어오면 중국 주식을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외국인한테 이제 그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 예.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제 좀 성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물론 뭐 삼성전자, 현대차 좋은 회사긴 하지만 지금 미국의 뭐 소위 말하는 팡류의 기업들에 비하면 사실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아니 왜 한국의 그런 이제 그런 우량한 기업들이지만 좀 익숙하고 조금 이제 좀 그런 기업들보다는 차라리 미국의 새로운 기업을 사겠다라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면 이제 기관도 팔고 있고 또 대주주 요건도 이제 완화되면서 대주주도 팔고 또 외국인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상황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은 열심히 샀던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 생각이 자연히 들거든요. 네. 팀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대주주 요건 완화에 따른 코스닥이나 어떤 국내 개인들의 매도 네. 그리고 최근에 약간 그 B2라고 해서 예.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예. 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아. 근데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파는 거는 그렇게 걱정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판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약간 기계적인 차익 거래나 예. 또는 이제 내가 주식하려고 펀드에 맡겼던 거를 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거는 좀 상쇄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외국인은 팔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뭐 되게 공격적으로 파는 건 아니고요. 한국을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도를 하지만 매도 압력 자체,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그 매도 가격을 막 낮춰서 팔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파서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수급이나 주가의 가격 자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은 아닌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주주 완화, 네. 그다음에 이제 빚을 내서 예. 투자를 했는데 예. 주가가 좀 흔들거려서 파는 거, 요게 이제 사실 이제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위협은 자기 자신이다.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를 한 거나 예. 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제도 변화에 따른 이제 매도 압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뭐 제도 부분은 그래도 정부 여당 차원에서 좀 바뀔 여지들이 좀 남아 있고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 빚내서 투자한 게 규모가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저희 그 증권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은 한 16조에서 17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7조. 굉장히 그게- 많은 거죠, 이 정도면. 꽤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반적인 그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은 게 아니고 증권회사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받은 건데 그 종류가 또 보니까 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식으로 그게 빚을 내고 그 다음에 뭐 그 갚는데 굉장히 단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자율도 맞습니다. 높고. 네,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보통 이자율이 한 5에서 10% 정도입니다. 아, 많이- 10%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이제 은행으로 치면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신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도 좀 예. 달라지고 예. 그리고 이게 그거를 신용 융자를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한국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게 큰 대형사들이 신용 융자를 해줄 수 있는 한도가 다 차버려서 예. 그게 안 되면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흔들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요. 예, 그러니까 우량한 고객들한테는 조금 더 줄 수 있고 예.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도의 좀 차이가 있고 금리는 많이 떨어졌는데도 이제 5%니까 예. 사실 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비하면 좀 비싼 편인 거죠.
많이 비싸죠. 그 정도면. 근데 이제 요즘 뭐 시장이 좋을 때는 뭐 하루만 해도 5% 10%씩 가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둔감해져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16조, 17조 원이라는 규모 자체보다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볼 때는 저희 이제 주식시장의 규모 대비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시가총액 대비로 해서 봤을 때도 예. 규모가 꽤 된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600조 정도 되나요? 네, 1,700, 1,600, 1,700. 그러면은 그게 한 얼마 후에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서 빌리면. 제가 이제 그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근데 그 일반적으로는 뭐 그 미수라고 해서 예. 이제 나중에 돈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빌렸을 경우에는 뭐 5일도 있고 예. 뭐 10일도 있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긴 한데 아. 그게 아주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예. 이게 이제 손해가 났으니까 네. 예. 빨리 이제 팔아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예. 원래 이제 좀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위험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이제 신용융자를 해가지고 하다가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 증권사에서는 반대 매매해가지고 그냥 네. 강제로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인은 그야말로 빚내서 투자하다 보면은 크게 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저희 말로는 이제 깡통 계좌라고 하는 거죠. 네. 잘못됐을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위험은 있습니다.